안녕하세요. 이박의 배낭 메고 세계여행을 진행하는 이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프탈레에서 콜롬보로 돌아와서 만난 음식 먹고 피앙하고 함께 쇼핑하던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인도 문화권 여행의 마지막 편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한나절 돌아본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간단한 여행 정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중단되었지만요, 스리랑카에서 인천공항 직항 노선이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여행자는요, 환승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성비 좋은 항공권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환승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면요, 때로는 의외의 소득이 생겨요. 잘 선택하면 별도 비용 없이 유명 관광지를 돌아볼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18년도에 11월, 12월 남미를 여행했는데 파리에서 환승하는 항공권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환승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 여행사에서 전화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려고 했더니 파리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 항공권을 재발급해 줬고요. 덕분에 제가 루브르 박물관, 오르시아 박물관, 에펠탑, 노틀담 성당을 제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별도 비용 안 들이고 파리를 다녀온 거죠. 인도 여행하고 이제 귀국할 때도 비슷한 항공권을 구입했어요. 콜롬보에서 새벽 1시 30분에 출발하고 쿠알라룸푸르까지는 밤 항공기를 이용하여 거죠. 이 라이언 항공이라는 걸 이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나절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경유해서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면 레이오버라고 하고요. 24시간을 넘겨서 환승하면 그걸 스톱오버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일부 항공사인 경우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 없었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제 배낭을 이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몸을 제가 가볍게 했어요. 오늘 이제 돌아볼 코스가 이제 국립박물관, 국립 모스크, 바투 동굴 사원 이런 것이에요.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간 데가 이제 국립박물관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말레이시아는요, BC 8000년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랫동안 여기가 인도 영향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에서 8세기까지는 인도네시아하고 그 역사를 공유합니다. 그 별도의 역사가 없다가 14세기 들어서 말라카 왕국이 건설되면서 말레이시아만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어요. 15세기 말라카 왕국은요,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아주 축적을 했는데 불행히도 1511년 포르투갈에 인해서 함락되었고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어요. 곧이어 이제 18세기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1941년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1957년에 이제 독립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침이 많은 이제 말레이시아라서 그런지 박물관에는요, 엄청난 뿌리가 깊은 국가임을 강조하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약 50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중심으로 유적이 발굴된 자바원인, 이 이제 호모 엘렉투스로 불리는 인류였거든요. 이 자바와 인접한 말레이시아에서도 호모 엘렉투스 유골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이걸 전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물관에 눈에 띄는 것은요, 말레이시아를 침공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포르투갈 전투함과 그 유적뿐이었고요. 나머지는 별 감동이 없었어요. 다음 간 곳이 이제 국립 모스크예요.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을 신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건축한
국립 모스크가 있습니다. 별 모양 우산 형태의 지붕으로 15,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고 53,000평방미터를 자랑합니다. 깨끗한 현대식 건물로 이곳에 휴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965년도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제 그 가이드한테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기독교에서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교회에 헌금받도록 하죠. 하지만 같은 뿌리를 둔 이슬람은요, 수입의 100분의 1을 연 1회 교회가 아닌 국가 단위로 존재하는 이슬람 총회에 직접 송금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총회에서는요, 이것을 사원을 세우거나 신도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독교하고는 헌금 제도가 좀 다르죠.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기업화되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아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인 중동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강력한 힌두교 국가인 인도가 버티고 있었어요. 이슬람화 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슬람화 됐을까요? 14세기경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장악하고 이슬람 상인에게 향신료를 공급했던 말라카 왕국이요, 이슬람 상인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당시 말레이시아 종교는 힌두교하고 이제 불교였대요. 하지만 이제 말라카에서 생산된 향신료를 이슬람 상인이 이제 구입해서 유럽으로 중개 모욕을 했는데, 이 이슬람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교도하고 거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교도하고 거래가 불편했던 이슬람 상인들이 말라카 왕에게 만약에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만 하면 더 많은 무역으로 경제적 부를 창출해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이 눈이 먼 그 말라카 왕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슬람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슬람이 소수지만 곧 주류 사회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슬람의 다산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를 아주 많이 낳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슬람이 절대다수가 되었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요, 전쟁에서 패하고 강제로 이슬람화된 것과 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화된 것은 경로가 달랐다고 하니까 좀 이채롭지 않나요? 쿠알라룸푸르에는 뭐 이슬람 사원만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힌두교 사원도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말라카 왕국이 아주 번성할 때 인도 남부에 있는 드라비다 계열의 타밀족들이 아주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금도요, 말레이시아 인디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쿠알라룸푸르 북쪽에 있는 바투 동굴에 전쟁의 신으로 여기는 무르간을 모시는 사원을 세웠습니다. 무르간은 이제 주로 타밀족들이 주신으로 여기는데,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인도인 대부분이 이제 타밀족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죠. 국립 모스크까지는 이제 전철로 국립 모스크에서 전철로 바투 동굴 부근까지 갈 수 있어요. 동굴 입구에 이제 금빛으로 빛나는 42.7m 높이의 무르간 동상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거를 힌두교들이 3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곳이 힌두교 성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광장에 있는 엄청난 인파는요, 모두 동굴이 있는 272개 계단을 오르는데요, 여기를 오르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참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원숭이가 엄청 많아요. 성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신도들의 소지품을 노립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싸납기도 해요. 제가 방문한 날 동굴 아래 있는 사월에는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먹거리를 받아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줄 서 있어 봤어요. 외국인들은 뭐 주저주저하면서 잘 안 가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봤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힌두교 인사가 오늘 도네이션하는 음식이래요.
콩으로 만든 스프하고 우리나라의 떡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인디언 청년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같이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살면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그 타밀족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얘기를 아주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뭐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뭐 이번 여행을 마무리를 했어요. 하노이를 경유하는 베트남 항공편을 탑승하기 이제 공항으로 돌아갔고요. 밤샘 이제 비행 끝에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은요,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59일간 인도 문화권 4개 나라를 여행한 것이었고요.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여행 경비는 여행자 보험 13만원, 항공료 120만원을 포함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총 경비가 441만원 들었어요. 하루 평균 74,800원 소요되었죠. 얼마 안 들었죠? 사실 자유여행하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이제 품이 좀 들 뿐이에요. 2020년에는요, 제가 아프리카 종단하고 지중해 연안 유럽 7개국 여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기한 연기됐고요. 답답한 나머지 제가 2020년 12월부터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동안 끝자리가 3, 8로 끝나는 날에 동영상을 업로드했고요. 총 50개를 제작해서 업로드한 것 같아요. 첨삭 없이 날 것 그대로 담아서 제작했기 때문에 뭐 극적인 반전이나 쇼킹한 스토리는 없이 약간 밋밋했을 겁니다. 인도 여행 영상을 제작한 건요, 그 인도권 여행을 계획하거나 문화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한테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줄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시작할 때 이게 가장 아쉬웠더랬습니다. 핸드폰으로 제 방에서 촬영하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 포토샵을 배워가면서 혼자서 만든 거라 뭐 프로의 손길을 거친 유명 유튜브에 비해서는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영상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친구하고 부부 동반으로 40여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7개국하고 러시아를 자유여행했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